다음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으로부터 공급망 실사, 인권 실사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ESG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ESG와 유사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이슈가 바로 이 인권 경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인권 경영을 시작으로 해서 인권 경영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런 인권 경영이 우리 그 산업계에 현실적으로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공급망 실사라는 것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비롯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G 중에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소셜, S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E의 영역도 포괄하는 게 인권 경영이고요. 그 내용은 ESG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가능성을 계획 단위부터 평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권의 부정적 영향을 실제로 촉발시킬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종업원인 노동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 등의 인권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S의 거의 모든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인권 영역이다. 그래서 ESG 경영과 인권 경영의 어떤 외연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경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노동권이 핵심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권과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라든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제인권 규약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특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강제노동, 아동노동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 근로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정 보수, 작업 환경,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작업 환경에 관한 이슈가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식과 여가의 권리, 가족생활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노동권 이외의 인권으로서 옆에 내용을 쭉 보시면 어, 여러 가지 이 권리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권 이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 음, 그곳은 국가이죠. 국가가 이런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이게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 경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권의 영역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 활동이 이런 인권 보장에 직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영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권 경영의 국제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에서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원칙의 그 글로벌 컴팩트 원칙에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1번, 2번이 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로벌 컴팩트라는 거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어떤 기구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협약에 따라서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기업은 정보 공시 보고 제도라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게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2008년이고 이행 지침이 2011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기업은 국제 권리 장전, 세계 인권 선언,
그다음에 A 규약, B 규약, A 규약이 사회권 규약이고 B 규약이 자유권 규약인데 이런 국제 인권 규약과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ILO 선언, 8대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업의 최고위 수준에서 승인된 정책 서양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하기 위한 실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로부터 발견된 사실을 기업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인권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선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서 추적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에 있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존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활동 중에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 기여하지 하더라도 사업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5번 항을 보시면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 경영과 관련해서 각 글로벌 스탠다드는 기업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인권 실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기업의 경영에 반영하고 이걸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의 체계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는데 스텝 1은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 내부적으로 인권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을 선언하고 이런 인권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스텝 2는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것을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면서 인권 실사를 하고 이걸 외부에 공개하는 게 스텝 3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게 스텝 4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트를 모두 다 갖춘 게 인권 경영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인권 경영이 굉장히 자율적인 경영 방식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인권 경영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이 유럽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권 경영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먼저 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10개의 운영 원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경영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산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부분은 ESG의 소셜 부분과 관련된 거고요. 환경권 보장은 원래는 인권 경영의 되게 작은 파트였는데 ESG로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환경 부분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사항들을 보면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고를 2016년에 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인권 경영을 하는지 여부가 그 공공기관의 그 경영평가를 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들은 이미 인권 경영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이 NAP는 내셔널 액션 플랜스의 약자로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데 수립 권고를 해서 2018년부터 2022년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지면서 인권 경영이라는 내용을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넣었고요. 2018년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이제 제시한 인권정책 기본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려다가 계속 표류가 돼가지고 최근에 법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어서 향후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현 상황에서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인권정책 기본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인권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앞에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제22조에서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23조에서는 기업의 인권 존중 증진과 관련해서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실천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표준을 마련해야 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부가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 물론 이 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이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행 방향은 정부가 인권위원회와 같이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평가를 해서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일정 점수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정책 과거에 사기업에서의 인권 경영이 단순히 정부의 권고사항이었다면 인권정책 기본법이 들어옴으로써 적어도 국가와 지방자치와 계약 및 조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2021년 6월 30일 법무부 입법 예고를 했고요. 2021년 12월 30일 정부 발의가 있었고 2022년 1월 28일 여당 의원의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대선 일정에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인권 경영과 관련해서 제일 앞서 있다는 EU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U는 2014년도에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발표를 해서 그 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 그 연차 보고서에 비재무정보, 사회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2022년 2월 23일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실사 지침이 EU 집행위원회가 EU 의회와 이사회에 공식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지침안은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효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위가 제안한 지침안이 유럽 의회나 EU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1, 2년 이내에 기업 실사 지침이 유럽 EU의 그 정식 지침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EU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EU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들이 그 지침에 따른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실사 지침이 통과되면 EU 회원국들은 그 자기 영역 내의 각 국내법으로 이 지침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명 이상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250에서 5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에서 1억 5천만 유로인 기업 가운데 고위험 섹터, ESG와 인권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높다는 고위험 섹터의 매출이 최소 50% 이상인 기업에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고위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섬유 및 가축 생산, 도매, 농림업, 식품 제조, 가초 농산물, 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채굴, 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 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제3국 기업은 유럽 내 순매출을 기준으로 위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실사의 범위는 이게 중요한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밸류체인, 그 자회사와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성립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EU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 본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하고 그 회사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각 공급망에 대해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 내용은 공급망 실사를 해야 되고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잠재적 영향의 예방을 제거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실사 정책 및 조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사 의무의 이행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실사 의무 정책 내용에는 종업원 자회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 실사 절차, 행동강령 준수, 측정 방법, 협력사 적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들로부터 행동강령, 예방조치 등의 준수를 내용하는 계약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1에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대규모 기업이거든요.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1.5도씨 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 책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은 공급망상 인권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해 실사 의무 이행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초래한 기업을 자국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토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EU에서 활동하는 EU 기업들이 제3세계에 가가지고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했을 때 그게 본인이 직접 침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세계에 있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회사들이 이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그 EU 회사를 상대로 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게 이 기업 실사 지침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진의 성과 상여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인권 환경과 같은 지속 가능성 강화와 상여금을 연계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실사 지침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침이라는 거는 EU 전체적으로 회원국들이 입법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미 그 EU의 개별 국가들에서는 되게 유사한 방식의
공급망 실사법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미 통과를 해서 3,000인 이상 기업에는 2023년, 1,000인 이상 기업에는 2024년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권 침해와 환경 위험에 대해서 아까 EU 지침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경제 및 수출관리공단에서 기업의 실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 공공조달 계약 입찰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연방경제 및 수출관리공단에다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게 되면 연방경제 및 수출관리공단이 기업이 제대로 실사를 했는지 여부를 다시 리뷰를 하게 되고,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임시 구제명령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프랑스, 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급망 실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포괄적인 공급망 실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급망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하는 법률들이 꽤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법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노예노동 또는 인식매매 등과 관계가 없는지 실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주로 영국 영연방 계통에서는 모던 슬레이버리 액트라고 해가지고 강제노동, 우리식으로는 강제노동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은 내용인데, 하여튼 강제노동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이슈화가 된 거는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서는 위구르 지역에서는 생산된 모든 것들은 다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관세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수입 제재 조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2021년에 통과돼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또는 위구르에서 채굴되는 물품들을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같은 경우에도 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서 아동노동 근절하고 있는지 실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지역 광물, 뭐 주로 아프리카 쪽 얘기인데 그 관련해서는 유명한 미국의 더트 프랭크 법이 있고요. 이게 원래는 그 분쟁지역 광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고 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들이 분쟁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7년에 EU의 분쟁지역 광물 수입업체 공급망 실사 의무 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쟁지역 또는 고위험지역으로부터 뭐 3T1G라고 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공급망 실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칙이 통과됐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레귤레이션은 아까 지침과 달리 모든 회원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에 있는 그 규정입니다. 따라서 EU 같은 경우에도 분쟁 지역으로부터 광물 수입업체를 광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망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